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진이입니다. 예, 돌풀입니다. 저희는 굿나르 시르베크 닐스 길리에의 서양 철학사 제5장 후기 고대 철학 읽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랑 스토아 철학 읽고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궁금한 거 있습니다. 진희님한테. 아무래도 법을 또 전공을 하셨으니까 자연법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법보다 상위의 법이죠, 자연법이. 그럼 오늘날의 뭐 한국의 헌법? 또 그렇고 여러 국가들이 법이 있는데 각각의 국가의 법이 자연법이라는 걸 인식을 염두에 두는지, 오늘날에는 자연법을 어떻게 보는지가 궁금하네요. 그게 저도 이제 법 전공을 이제 갓 하고 있어요. 아, 졸업을 하려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자연법이라는 게 이제 사전상 그대로 우리가 읽어보면 인간 이성을 통해서 발견한 그 어떤 자연적인 정의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자연적인 질서, 이런 사회 기본 근본 원리가 애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원적으로. 근데 그것과 헌법이 이제 애초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한 이제 논의가 좀 갈리는 편이고요. 자연법이 있냐 없냐 뭐 이런 형태로 본질이 있냐 없냐에 따른 형이상학적인 어떤 논제와 좀 전제가 좀 비슷하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후에 만들게 되는 사회의 약속으로서 만들게 되는 성문법과 어느 정도 합치를 보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합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썰과 그것과는 좀 별개로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좀 다양하게 있고요. 그 다양한 것들을 사례를 통해서 혹은 군주의 어떤 지위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혹은 그 사회에 맞게끔 변화해야 된다는 쪽으로 여러 이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자연법과 일치를 봐야 한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자연법과는 좀 별개로 사회법으로서 그 성문법으로서 명시가 더 중요한 것인지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맥락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자연법 사상이 대두되기 시작했던 그 배경들을 보면 이성과 그 논의가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이 애초부터 있느냐 없느냐 뭐 인간에게만 있느냐 뭐 이런 논의들이 풀리지 않는 그런 원론적인 질문인 것처럼 법에서도 자연법 사상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적용시켜서 법으로서 우리가 법제화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사법적인 부분에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런 논의들은 애초에 자연법이 있고 없고 그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있다면 뭘로써 알 수 있는지까지도 이야기를 해야 하는 그런 원론적인 질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되게 큰 질문이고요. 여기서 이제 자연법과 자연법 사상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어떤 게 더 맞을 것 같으세요? 그 자연법이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성에 입각한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 우리 우주와 세계의 어떤 보편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연법이 있다면 그걸 그대로 헌법에 기입을 시켜야 될까? 아니면 그건 좀 무리가 있을까? 네, 그게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십계명이 하나님이 처음에 써줬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성경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연법인 거잖아요. 종교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이게 좀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기독교가 국가 종교였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맞는 건 다 맞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다 맞는 거죠. 종교와 국가가 일치했으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어떤 종교도, 뭐 어떤 사상도, 뭐 어떤 단체도 국가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너무 다양하고 다변화됐기 때문에 모두가 긍정할 만한 게 없어요, 솔직히. 자연법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건 인간이 만든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모두는 아니지만 최대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헌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인간들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예 그 정도는 인제 우리가 공동의 어떤 '수용할 수 있다.' 이런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현대에서는 법 정도는 '그래 헌법 뭐 성문법 정도는 우리가 지키자.' 이런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자연법은 솔직히 옛날이니까 이 고대나 아니면 종교가 지배하던 시대였으니까 자연법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설득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은 설득이 안 되죠. 터무니없는 소리로 보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연법 사상을 만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연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199 페이지의 두 번째 줄에 나오는 법률의 토대는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며 무엇이 법이고 올바른 것인지를 정하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타당한 법은 자연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문장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에 따라서 법이나 뭐 좀 달리해서 좀 체계를 구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이론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지점들이 열리게 됩니다. 이 맥락이 쭉 나오죠. 자연법은 이 세상 어느 곳에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뭐 평등이라는 단어들이나 뭐 상대적인 뭐 이런 형용 수사들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스토아 학파의 법사상의 기본 특징들은 절충주의자 키케로를 포함한 로마의 정치가들과 법학자들에 의해서 대부분 채택되는데 여기서 크게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특히 키케로의 저작들은 후세에 많이 읽힌다 해서 이제 보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법이나 도덕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예시나 대상일 뿐이고요. 여기서 주로 이야기를 하는 지점이 이제 보편에 해당하는 맥락들로 우리가 집중해서 읽으면 될 것 같고 사회를 구상하고 그 사회를 어떤 식으로 이상적으로 만들기를 주장하는 바를 이제 그 논지를 따라서 읽어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자연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맥락으로서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연법이라든지 그 법 사상에 대한 자세한 그런 논의들은 우리가 철학사와는 좀 별개로도 더 읽어야 할 그런 지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199 페이지. 어 어 부터. 네. 두 번째 문단이요? 네. 스토아 학파는 아 보편적으로 네. 예. 수터학파는 보편적으로 타당한 법이나 도덕은 존재하지 않으며 법은 상대적일 뿐이라는 일부 소피스트의 주장과는 거리를 두었다. 같은 방식으로 그들은 법은 사람들의 개인적 욕망을 증진하는 한에서만 타당하다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견해에도 반대하였다. 상대주의를 거부하고 보편 타당한 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점에서 스토아학파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견해를 같이 한다. 그러나 법의 원천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법적 원칙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관련하여 스토아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은 서로 달랐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법의 기본 원리는 인간 사회와 무엇보다 도시국가와 연관되어 있다. 이곳의 이 원리들은 잠재적으로 존재하며 일정 정도는 현실태로서 존재한다. 여러 도시국가의 법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체계화함으로써 우리는 최선의 사회 규칙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좋은 사회에 어떤 법률 규범이 존재하는지를 발견해낼 수 있다. 그리고 이 규범들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현존 법전 중에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확정해낼 수 있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네. 음. 이렇게 예시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네. 오늘날도 있죠. 뭐 국제법이라고 해서 그런 법들이 존재하게 되고 또 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 문화권 안에서 당연하게 아니면 혹은 자연법에 뭐 가깝게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강한 관습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강하게 관습법. 적용하는 관습법 요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지점에서 좀 논의를 더 이어갈 수도 있겠고요. 개인적으로 어떤 법이 좀
좀 맞는지 틀린지 혹은 우리의 관습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혹은 우리나라와 정서와 뭐 국제적으로 통용적인 어떤 통계치로서 뭐 비교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생각을 해서 뭐 적용을 해보는 것도 재밌는 접근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이제 이 스토아 학파의 논의에서 시작된 그런 이야기이지만 오늘날에도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여러모로 이야기해볼 법한 그런 주장들을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카페에서 이유식을 데워달라고 하는 엄마 혹은 아빠들에 해당하는 손님들의 태도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누군가 한 특정인을 무슨 충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냥 비하하고 끝난다기보다는 그게 누구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손해이고 국제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법이 특수하게 존재하는 지역이 있으며 그럴 때는 어떤 반응들 혹은 태도들이 문화권마다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기분 나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이것도 못해줘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되게 민감하게 존재하고요. 이런 것이 누군가를 특정해서는 안 되겠죠. 뭐 최근에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뭐 난방비 전기세가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다는 이 사회적 배경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다투고 있어요. 뭐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족을 욕하는 그런 기사들도 봤고요. 카페에서 충전하는 사람들을 뭐 가성비로 따져서 커피 몇 잔을 시켜야 마땅하지 않는가 뭐 이런 걸로도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 상황만 보고 특정해서 지목하기보다는 좀 거슬러서 이 상황을 좀 판단하는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더 해봤으면 좋겠고요. 애초에 우리 커피값이 비싼 데에 여러 가지 까닭들을 붙였던 맥락들도 있었죠. 지금 우리가 전기세나 난방비가 비싸지기 이전에 커피값이 뭐 특정 업체는 뭐 한 잔에 가장 큰 사이즈가 막 10,000원이 넘어가는 뭐 이런 커피가 있고 그런 커피는 커피만을 즐기기 위한 게 아니라 단기 부동산 업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에 방점을 찍어서 커피값을 정당화시켜서 올리는 그런 행태도 있었고 그 전에는 훨씬 더 다양한 여러 가지 뭐 살롱의 형태로 설명을 해서 커피 카페가 많이 늘어나는 이런 문화권적인 얘기들을 또 했었던 그런 맥락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런지 그것이 이제 관습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따져 물어서 문화권마다 존재하는 특수한 법과 상황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도 비교로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사회에 어떤 법 규범이 존재하는지를 발견해낼 수 있다면 이 상황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 현존 법전 중에서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확정해낼 수 있다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내용은 갑자기 전기세를 올린 이 맥락 누가 올렸는가 누가 이렇게 우리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가에 사실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될런지 뭐 이런 논의들을 새롭게 좀 추출을 하는 것이 이 철학사를 읽어 나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궁극적으로 실생활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법한 포커스가 아닐까 싶고요. 저는 그 자연법에서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상대적이 아니라 보편적인 거. 그 보편적이어야 로마 전체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민족과 국가가 얼마나 다양한데 이게 우리는 자연법을 따랐어. 이 자연법은 보편적이야. 어느 나라에 가도 이 법이 로마법이죠. 자연법을 본받은 로마법. 그러니까 설득이 되는 객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연법은 보편적이어서 객관적이야.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권력이 설득한 거 아닌가. 자연법을 가져와서. 자연법이라는 건 솔직히 없죠. 없는데 만들어가지고 보편 타당해 이건. 객관적이야. 객관적이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보편 타당하다고 하니까 보편 타당하게 보이죠.
그런 게 자연법 아닌가. 네. 네, 궁극적으로 여기서 하고 싶은 말도 자연법 그 자체라기보다는 인간 본성, 이성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에 기반한 것이 자연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보편에 대한 맥락들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혹은 정당화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들이라고 생각하고 정리하면 이제 철학사에 대한 정리는 끝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는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볼 법한 지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라든지 플라톤의 경우 역시도 그 각각의 이론 사상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보편에 대한 생각들이 궁극적으로 여기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달라지는 지점들도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그 다음 문단이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부터 주장하는 게 뭐 인간의 근본적인 평등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로고스라든지 공통의 로고스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인간 근본적 평등성 그리고 현존 사회의 불평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키케로가 뭐 재산 분배에 대한 법 체계의 필요성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2페이지 보면은 키케로의 저작들을 통해서 특히 법률론, 의무론, 국가론을 통해서 스토아 사상은 로마의 법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인용문이 나와 있습니다. 진정한 법은 자연과 일치하는 올바른 이성이다. 그것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불변적이고 영구하다. 그것은 명령을 통해 의무를 환기시키고 금지를 통해 그릇된 행동을 방지한다. 그래서 누구도 면제될 수 없고 지금의 법과 미래 법이 다를 수 없고 불변적인 법이 모든 나라와 시대에 타당할 것이고 이런 것이 뭐 어겨질 경우 형벌을 당할 것이다라고 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법이라는 것이 하나의 자연법으로서 이미 선제되어 있다는 지점이 좀 재밌는 부분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이어가서는 또 뭐 개인의 불가침한 첨부 인권이라든지 이런 지점들이 보편 개념과 연결이 잘 되어 있다라는 설명들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읽어주신 그 키케로의 인용문도 제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방송했으니까. 똑같이 읽었는데 그때는 어떤 심정이었냐면 맞아. 이거야. 자연법 너무 좋아. 이거야. 전적으로 긍정하면서 봤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정의진처럼 읽기라는 그 책을 읽었어요, 제가. 읽었는데 거기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38쪽이에요. 저자의 입장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저자와 갈등적 태도, against라고 써 있네요. 갈등적 태도를 취할 때 더 빨리, 더 쉽게,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음. 이게 인제 이 책이 2014년 10월에 초판이 나왔거든요. 근데 팟캐스트를 들은 건 2023년 그러니까 엊그제인가 하여튼 얼마 안 돼요. 2014년에 정해진 작가님이 했던 본인의 말을 팟캐스트에서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저자와 갈등적 관계에 있을 때 책 내용이 더 잘 들어온다. 느끼셨겠지만 제가 계속 딴지를 걸고 있어요. 이 책에 대해서. 자, 스토아파 그리고 지금 방금 키케로의 말도 그렇고 에피쿠로스 일부러 이게 인제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읽고 있어요.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어게인스트 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어떻게 봤었냐면 에피쿠로스는 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초반의 합의에 의해서 좀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비판적으로. 그때 당시 스토아는 전적으로 긍정하면서 음. 그분이 스토아파 너무 좋죠." 하면서 저도 음. 맞아요, 맞아요." 이런 분위기였어요. 자, 이런 분위기. 근데 제가 지금 아마 넷플릭스의 지옥이라는 거 보셨을 거예요. 거기 황정민 씨 그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그 이름 까먹었다. 아무튼 거기에 아기 아빠가 나오잖아요. 황 이름 하여튼 있어요. 근데 그분이 연기를 할 때 연기 톤을 되게 부정적으로 실제로 연기할 때마다 계속 딴지를 걸었대요. 그러니까 더 결과적으로는 그 작품이 더 잘 됐다는. 배우들도 더 이렇게 긴장하게 되고 제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진정한 법이라든지, 뭐, 올바른 이성이라든지, 보편에 대한 되게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키케로의 저작들, 그리고 지금 스토아 철학이 얘기하고 있는 개념들이, 근대까지도 연결이 돼서 천부 인권의 개념이라든지, 인간에 대한 인간 중심적인 생각 안에 이제 로고스 중심적, 그리고 뭐 인본주의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계보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수 그 보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그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이데아에서부터 쭉 한 계열로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맥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뒤에 부분은 뭐 아마겟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 저자가 정리를 하고 있고요. 204페이지 맨 아래를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자연법과 로마의 국법이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 비판의 씨앗이 들어있다. 문자로 실제하는 보편과 이상적 보편관의 이분법,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법한 그런 문장들인데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황제와 교황을 구분하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고, 또 독자적 학문 분야로서의 법학이 로마의 법률가에 의해서 창시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스토아 철학의 학문적인 주제들을 읽어볼 수 있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긴 했는데 203쪽에 보면 아래쪽에 스토아 학파의 세계관이 나와요. 순환적 역사관이다. 혹시 요거에 대한 그 지리님의 생각을 저 좀 들어보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그러니까 이 세계가 돌고 도는데, 같은 패턴이 돌고 도는데, 불이 이 세계를 파괴해요. 어느 시점에. 그리고 다시 또 똑같은 게 반복이 되죠, 과정이. 근데 204쪽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모든 것이 반복된다면 세상을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저 견디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뿐이다. 한 사람은 황제고 한 사람은 노예인 거죠.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뿐이고 운명론적이고 반혁명적일 수 있다. 근데 뒤에 문장이 또 그러나 하면서 이 순환적 역사 과정이 우리가 일정한 지점에서 혁명을 일으키거나 사회 변혁을 이룬다는 이념을 포함하고 있다면 어떨 것인가? 그럴 수 있죠. 우린 미래는 모르니까. 누군가 이 시점에서 혁명을 일으켜야 돼. 이 순환의 시점에서. 이게 전 탁월한 지점이라고 해서, 순환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니체도 순환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돌고 도는 세계관 얘기하는데, 그럼 이게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게 체념적일 수 있는데, 여기 반혁명적일 수도 있는데, 관건은 뭐냐면, 미래 그 순환을 하는데,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누가 혁명을 하고, 누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럴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누군가 혁명을 일으키겠죠. 실제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어, 누군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누가 독재를 하면 누군가 쏴죽여. 그런 역사. 저는 이게, 그래서 이 역사관이 저는 드디어 이해가, 이게 나쁜 게 아니구나.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지니님? 이 순환적 역사관? 스토아에? 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네. 203페이지부터 쭉. 이 요, 불에 대한 내용은 조금 네. 위에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아까 네네. 말했던 그 보편에 대한 개념이 천부인권 이념과 연결이 되고 있고, 이러한 사상이 민족들을 포괄하는 로마 제국과 잘 들어맞았고, 이런 이념이 일정한 정도의 관용의 토대를 제공을 하면서 이제 그리스인들에게 결여되어 있던 보편적 의미의 집단적 책임성 이런 것들을 띠게 되고, 스토아 학파는 세계 시민적 연대, 인간성 이런 것들을 옹호하게 되면서 하나의 풍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들이 이제 모든 인간이 우주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우주가 등장합니다. 우주론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의 총체적 세계에 속한다는 종교적 믿음을 가졌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가 하나의 보편이라는 것이 우리들끼리 이제 여기에서 이제 로마 사회들끼리 보편이 있고, 국가적인 보편을 확장해서, 전 세계적인 보편, 더 커져서 우주적인 보편까지도 하나의 종교적 믿음으로 커지는 이런 형태를 설명을 한 문장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러한 세계 시민적 형제의 이상은 이론적으로 로마 제국에 결여된 친밀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해서 해석의 측면에서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적이었던 그 순환적 역사관 역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것을 반복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패턴이 있다. 맞아요. 라고 패턴. 생각하시면 그 패턴에 대한 게 오늘날 현대에서 하나의 서사를 분석할 때 쓰이는 구조적인 어떤 형태가 이미 있다는 것을 하나의 보편 사상으로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환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과거에 일어났던 비슷한 것이 오늘날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맞아요. 비슷한 그런 맥락들을 공유하고 있어서 스토아적인 어떤 인생 철학의 정당화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그래서 한 맥락으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많은 수 이용이 됐던 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교적인 어떤 틀을 제공하기에 매우 좋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뭐 메시아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그 메시아가 말하는 그 목소리에 힘이 실리려면 그 과거에 있던 일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라든지 정당성을 부여해야만 하고 그 과거의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순환적인 어떤 우주관이 되므로 이것이 아마 잘 활용됐을 것 같고요. 이 순환적 역사 과정이 일정한 지점에서 혁명을 일으키거나 사회 변혁을 이룬다는 이념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잘한 변형이라든지 변화가 그 순환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혁명도 과거에 일어났던 혁명이 현재 또 한 번 반복적인 형태로 혁명이 일어나는 것에 하나의 순환의 과정 안에 포함된다는 뜻이라서 전체에 봤을 때 그 보편적인 순환 자체를 긍정하고 있고 그 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변혁이 가능해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들을 다 막아버리는 하나의 문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큰 틀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변화, 순환의 끊어짐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스토아 철학의 생각들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오늘날에도 얘기가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뭐 대중이라는 말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뭐 정치 철학자들 아니면 사건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뭐 사회를 분석하고 있는 현대 이제 철학자들의 맥락도 여기에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같은 얘기들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사회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혁명이 아주 소극적이고 정말 적극적인 변혁에 대한 어떤 강렬한 액션이 없다면 사실 그 기존 체제의 반복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는 순환고리에 포함되는 변혁이나 그 혁명이 될 수밖에 없는 오히려 그래서 기존 체제를 강화하는 형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혁명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비판하고 있는 현대 정치 철학들이 많은데요.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봐 주시면 보편이라는 기저가 여기서부터 그리고 이후에 얼마나 깊게 우리의 생각에 뿌리 박혀 왔는지를 그 계보를 찾아갈 수 있는 하나의 맥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5쪽도 짧게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운동은 하는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 각자의 학파들이 한 사람의 행복, 나의 행복을 추구했죠. 근데 만족할 만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저자는 결론 내리고 인생 철학 학설들 중 어느 것도 개인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었다.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행복을 확보할 것인가? 바로 초자연적 수단을 통해서 즉 종교를 통해서였다. 고대 말이 되면서 종교적 갈망은 커져만 갔다. 이러면서 다음 쪽에 신플라톤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신플라톤주의가 나왔구나. 전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보편에 대한 순환 논쟁, 그리고 그게 하나의 일종의 이원론적인 어떤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었던 그 빈 공간을 하나의 그 신플라톤주의의 플로티누스가 누출, 유출 뭐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방향성이 있었고, 우리가 언제나 항상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도 한번 연결된 적이 있어요. 언제나 항상 우리는 목적인에 의해서 돌아가야 할, 상승해야 할 어떤 원인태가 있었고 그 지점을 향해서 가야만 하는 그런 방향성도 있었는데 그걸 물리적으로 연결시켜버리는 이론이 신플라톤주의의 플로티누스 이 이론이고요. 일자와 더불어서 뭐 방사, 유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익숙한 말들이더라고. 읽어보니까 다 알겠어. 처음 이거 읽으면 되게 헷갈릴 것 같은데 유출, 뭐 방사, 합일 이런 것들 다 알겠더라고요. 네네. 이제 한번 넘어갈게요. 그럼 네네네. 고대는 이제 종말을 고하고 기독교적 중세가 문전에 다다라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이제 세계관 자체가 되게
확고해지는 거죠. 하나의 보편적인 어떤 세계관의 확장으로서의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저는 여기 이제 회의주의가 5번에 나오는데 요거 재밌더라고요. 명제 나오잖아. 회의주의 명제. 한번 해주시죠. 예. 피론, 그리고 카르네아데스, 그리고 섹스투스 엠피리쿠스. 여기서 엠피리쿠스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다른 이름으로도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회의주의자들은 주로 이제 고대 회의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인식론적인 문제에 몰두해 있었고, 그들은 진리와 올바름에 관한 인식론적인 물음에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소피스트들의 인식론적 전통에 속하고, 반면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는 소크라테스의 도덕적 철학의 전통을 계속 발전시켰다라고 해서 두 구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론적인 의미에서의 회의주의는 모호한 개념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회의주의자의 유형,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주장하지 않으면서 입장을 취하지 않은 즉 탐구를 계속해야 하는 그 두 가지 유형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유형으로 갈라져 있었고, 우리는 이제 헬레니즘 시대 회의주의자들로부터 유래하는 중요한 회의주의적 논변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을 하고자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힐시베르거에서도 좀 했던 기억이 좀 나죠. 우리는 그냥 어차피 공부하고 어차피 탐구해봤자 알 수 있고 본질에 닿을 수도 없는데 왜 해? 뭐 이렇게 되는 한 노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본질에 가까워지기 위해선 계속적 탐구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이제 노선이 있었죠. 네, 소피스트와는 조금 다른 맥락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노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논변들이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 감각은 우리에게 확실한 지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귀납법은 타당한 추론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역법은 새로운 지식을 주지 못한다. 네 번째, 연역법은 그 자체의 전제들을 증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상충하는 의견들의 근거는 똑같이 좋다가 있습니다. 감각은 우리에게 확실한 지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부분에서는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혹시 네, 맞아요. 말씀하고 싶으신 맥락이 있었을까요? 이건 읽으면 이해되는, 이거는 우리 현대인들도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음. 감각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고,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색깔, 냄새, 맛, 그런 것들이 진짜 실제로 우리한테 확실히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고정적이지 않다. 다 계속 사물 자체가 변화하고, 사람의 상태도 변화하고, 그러기 때문에 환경도 변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감각 자체가 확실한 지식을 제공해주지 못하죠. 그런 논증. 이건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감각이 우리에게 확실한 지식을 제공하지 않는다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음 이어지는 논변이 사실은 그 맥락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귀납법은 아예 경험적인 논증으로만 되어 있죠. 그래서 경험적인, 즉, 감각적으로 알았던 그 지식을 바탕으로 근거와 전제들이 되어 있는 게 귀납법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연결돼서 묶여서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감각은 우리에게 확실한 지식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211페이지 맨 위에 관찰은 우리에게 주관적인 확실성을 준다. 그래서 이제 귀납법이 가능해지는 거죠. 봤을 때 내가 백조는 흰색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내가 백조를 100마리를 봤을 때 모든 백조가 다 흰색이었어를 말하고 있는 논증이죠. 그래서 즉 내가 100마리의 백조, 살면서 평생의 백조를 봤는데 단 한 마리라도 회색이나 검정색 백조가 있었다면 그 논변이 깨지게 되는. 근데 완전히 해소가 이제 완전히 소거가 되는 논변은 아니고 그것이 가능성 차원에서 좀 떨어지는 논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연역 논변과 그 귀납법이 조금 다르게 이해될 수 있겠고요. 관찰이 우리에게 주는 주관적인 확실성, 그 주관적인 확실성으로 구성된 논증이 바로 귀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귀납법이 타당한 추론이 아니다로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납법은 타당한 추론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네, 감각 쪽에 제가 한 문장만 읽고 209 쪽에 보면요. 세 번째 문단인가? 네. 중립적 접근 통로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장해줄 권위를 가진 존재란 없다. 권위를 가진 존재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전적으로 부정하고요. 넘어가서 귀납법에 대한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귀납법은 보증할 수 없다. 당연히 그 예외 사례 때문에 이게 부정당하는데, 귀납법은.
얘가 하나라도 나오면 어떡하냐. 이거 맞는 말이죠. 아래 연역법에 대한 설명도 저는 새로운 지식을 주지 못한다. 실제 그렇거든요. 아래 보면 연역법은 동어 반복적이다. 전제들에 이미 함축되어 있는 것보다 더 새로운 걸 알려주지 않는다. 음, 못한다. 그리고 다음 212조에 나온 말도 어, 추론된 주장에는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연역법은 그 자체의 전제들을 증명하지 못한다. 이건 대전제.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대전제 자체는 증명 불가능한 것이라서 그건 그냥 믿는 거죠. 믿어버리는 전제들. 이건 그냥 이런 거야. 근데 여기 트릴레마 하면서 정말 잘 설명을 했더라고요. 읽어보면 우린 트릴레마 삼작태길의 궁지에 처해 있다. 연역법 관련해서 우리는 전제들을 입증하는 무한한 과정을 계속하거나 무한탱이라고 하네요. 순환 논법에 빠져들거나 악순환 혹은 논리적으로 임의의 지점에서 증명을 중단해야 한다. 결단주의. 그래서 연역적 추론에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종국적으로 어떤 기본적 원리도 연역적으로는 증명될 수 없다. 저는 이게 전적으로 긍정합니다. 맞아요. 네. 네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 정답이거나 정말 보편적으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연역법 안에서는 논제와 그 전칭 후칭의 논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귀납법과 연역법의 그 명백한 차이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전칭이든 후칭이든 뭐 그 논지에 따라서 연역법은 하나만 거짓으로 밝혀져도 다 일련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제 귀납법 같은 경우는 그 예시들만 좀 예외적으로 빼놓거나 혹은 예외적으로 끼워 맞춰도 그 확률적으로 좀 떨어질 뿐이지 논증 자체는 유지가 되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213페이지 결론적으로 회의주의자들의 비판은 감각경험과 귀납법과 연역법의 타당성을 겨냥한 것이었고 외부 사물이나 보편 원리에 대한 확실한 지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불가능이라는 데 주목한 게 바로 이제 회의주의자들이었죠. 회의주의자들 간의 차이는 이 비판을 어느 정도까지 밀고 나가느냐에 있었고 일반적으로 회의주의자의 창시자 피론, 옹호 가능한 유일한 입장은 어느 입장도 갖지 않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이 효력이 광범위하다라고 얘기하고 카르네아데스와 같은 사람들은 통찰의 상이한 수준들을 명백히 밝히는 데 보다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이제 지식은 불가능하다라는 회의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주장이 스스로의 기반을 무너뜨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해석들이 조금 나오죠. 회의주의자들의 견해를 다음과 같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여기 이 저자의 해석의 부분이 나와 있고요. 맞아요. 음. 이 부분은 그러니까 214쪽에 나와 있는 그 회의주의자가 결국 어떤 스탠스의 자세를 취했냐, 견해를 취했냐, 입장 자체를 어떤 명제가 있으면 입장 자체를 취하지 마라. 판단을 내리지 말고 그냥 관찰만 해라.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도 보면 그들 자신은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은 채 그 사안에 대해 무언가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야. 이런 태도였다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회의주의자에 대한 앞에 논증은 좋았거든요. 논증은 좋았는데 그래 감각경험 불확실하고 연역법 귀납법 완전하지 못하지. 인간은 오류를 범할 수 있어. 얼마나 겸손하고 좋아. 근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결국 이제 그 얘기를 한 게 이런 야 너는 어떤 얘기도 하면 안 돼. 입장 취하지 마. 그럼 이러면 결국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되게 체념적으로 되고 허무하죠. 그럼 누구도 어떤 말도 못하는 어떤 주장도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나. 네, 뒤에 가면 그래서 뭐 평화, 마음의 평화를 준다, 뭐 이런 문단을 지나서 피론이 우리는 여기서는 215페이지고요. 두 번째 문단 피론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보다 과격한 회의주의의 입장을 취했다면 카르네아데스는 지식의 정도에 대한 학설로서 무엇이 개연성이 있는가에 대한 학설로 이제 뭐 확률적으로 이것이 더 맞다 뭐 이런 식의 간 거죠.
일정한 경험주의적 성향을 갖는 개연론으로서 회의주의를 전개했다. 그래서 이제 개연론에 대한 내용들이 쭉 밑에서 나오게 되고요. 감각 인상들에 대해서 혹은 그 개연성을 강조하는 그런 체계들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216페이지 우리는 고대 회의주의의 뿌리가 소피스트드림을 언급한 바 있다. 회의주의는 중세초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와 그 데카르트 경험주의자 로크 흉의 경우처럼 상이한 배경하에 등장하게 된다라는 지점이 저희가 이제 이 회의주의 안에서 얻어가야 될 지점일 것 같고요. 똑같은 회의주의가 하나의 논변이거나 아니면 그 단순한 한 문장으로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파생되어서 어떤 견해로서 이제 진전시킬지는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끝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회의주의에 빠졌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끝내버릴 수 있겠지만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데카르트, 로크, 흉의 경우는 그에 대해서 다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뭐 하나의 뭐 성질, 이성질, 삼성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과 모르는 불가지의 영역까지도 탐구를 해서 우리의 하나의 지식의 영역으로 편입을 시켰고 새로운 대상의 분석들을 제시를 했다, 분석의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회의주의라고 해서 완전히 쓸모가 없다라고 하면은 또 안 될 것 같고 그런 지점에 대한 탐구의 영역도 존재하겠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뒤에 넘어가는 이제 과학과 학문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시작을 한 거죠. 우리가 지금 과학의 바운더리를 그 지도로서 그려내 보면 여러 가지 연역적인 장치, 뭐 귀납적인 장치들로 인해서 뭐 실험적인 결과물로 내거나 가설들로 여전히 존재하거나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일종의 거대한 회의주의 안에서 시작하게 된 과학 그리고 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이 많은 수 변혁을 겪게 되겠구나 인지를 하시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대략 한 6시 18분이라 한 10분, 많이 하면 15분 정도 남았는데 15분 안에 고대 과학과 학문을 끝낼 수 있겠죠? 네. 네, 네네네. 간단히 첫 번째 문단들만 우리가 쭉 네네. 훑어볼 거고요. 이어서는 그 문단들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들이나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고대 과학과 학문이라고 해서 고대에는 철학과 과학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래서 거의 철학적인 성과들만 강조했는데 이 뒤에는 주요 학문적인 성립과 발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역사 서술에서는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가 이제 경험적인 부분에 변화 가능한 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고대의 어떤 보편적인 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지점에서 좀 벗어나서 변화 가능한 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서술, 뭐 통상 시간상의 위치나 지리적 위치가 없는 신화적 사건들과는 반대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정의되어지는 사건들을 다루게 되면서 역사 서술이 시작되게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재밌는 부분이었고. 저도 이 부분 첫 번째 문단 되게 주목해서 봤는데 변화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려는 경향을 갖는 사변적 자연 철학의 전통과는 달리 역사가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는 경험에 더 역점을 두었고 변화 가능한 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철학은 변하지 않는 것에 주목을 했고 역사는 변화 가능한 것이 연구 대상이었다는 거죠. 아 이거 너무 좋았어요. '아 이게 철학이고 이게 역사지.' 이런 느낌. 네. 네, 뒤에 이어서는 이제 의학의 관점에서는 사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관찰과 실전적 경험에 대해서 강조하게 되고 그게 하나의 분과 학문으로서 의학이 발전했다는 거죠. 뭐 해부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쭉 나오게 되고요. 극단적인 개입보다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뭐 의학적인 태도라든지 그 인간을 하나의 관찰 가능한 대상으로 완전히 해부해서 그 내부까지도 관찰 가능한 대상으로서 봤을 때의 그런 관점이 아주 새로운 관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념이 새로 이제 혹은 학문이 새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의학 이 분야가 있었습니다. 의학도 사실은 서양 의학과 동양 의학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서양 의학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배를 갈라서 뭐 이렇게 뭐
관찰 대상으로서 삼았다면 동양에서는 사실 한의학이 아직도 이렇게 체질적으로 분석을 하고 기를 통해서 뭐 마음의 정화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유기적인 형태로서의 인간 신체를 봤는데 그런 맥락에서 좀 비교를 하셔서 정리를 해도 이 철학사의 한 맥락에서의 큰 틀을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양 의학 같은 경우에는 수술에 이게 째고 뭐 꼬매고 이런 붙이고 이런 게 강하다면 동양 의학은 그러니까 뭐 체질이나 이런 걸 변화시키는 그 수술 외에 동양은 약하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생리학적인 어떤 지식적인 차원이 발달됐다면 법학에 있어서는 앞서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보편타당한 어떤 법 그리고 그 보편 자연법을 기반으로 한 뭐 어떤 통제 가능한 그런 구속력이 있는 법제화에 대해서 보통 이제 논의가 되게 되면서 권력적인 부분들, 사회과학적인 지식들이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규범적 해석학이라고 해서 법 해석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정리하고 있는 이 문단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고, 수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학과 법학은 앞서서 계속 나왔던 그런 맥락이라서 한번 읽어보면 223페이지 피타고라스로부터 플라톤에 이르기까지 수학적 사고방식이 철학에 얼마나 핵심적인지가 이미 우리가 봐왔던 그런 맥락이고 피타고라스와 같은 그리스 수학자들은 자신의 명제에 대한 증명 개념을 발전시킴으로써 형식적이고 연산적인 측면을 증진시켰다. 즉, 어떤 관념적인 측면에서의 뭐 큰 대전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우리가 이걸 보고서 하나라고 하기로 했어. 뭐 이런 공식이 일련의 성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관념적인 측면들 사유 방식을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게 되었고 그런 사유 모델로서의 수학이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수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서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과 화학 그리고 천문학, 문헌학 그리고 여성 과학자들로 이제 서술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물리학과 화학은 우리가 애초에 좀 고대 자연 철학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원자론 뭐 이런 것들에서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아르키메데스의 예시들이 나오면서 수학자임과 동시에 물리학 그리고 화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문학에 있어서도 이제 공간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하나의 물리적인 형태로서 존재했다면 천문학은 하나의 우주,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어떤 불가지 영역에 대한 관념적인 부분과 관념적인 부분에 대한 물리적 어떤 형태로서의 서술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질적으로도 지상의 것 위에 위치하였다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죠. 그래서 천상의 것은 공간적으로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지상의 것 위에 위치하였다 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관찰과 사변의 혼합을 보게 된다. 이런 서술이 나오는데요.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닿아서 만져보고 직접 까보고 뭐 이것은 귤이구나 이것은 뭐 먹지 못할 풀이구나 이런 것들을 만져보면서 관찰의 영역이 발전한 게 그리고 우리 몸을 관찰했던 게 의학의 어떤 한 분과라면 사실 멀리 내다보이는 그런 별과 같은 행성과 같은 그런 상상은 우리가 만져볼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뭐 해부하거나 뭐 닿아서 뭐 분석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는 눈이라는 시각적인 시스템으로 인해서 관찰은 가능했어요.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 이외의 감각적인 어떤 터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감각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은 사변으로 채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관념적인 어떤 사변적인 부분과 관찰의 영역이 혼합된 어떤 학문적인 영역으로서의 천문학이 발달하게 되었고 그 뒤에 나오면 이제 세계관들이 쭉 나오게 되죠.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관에서부터 그 종교적인 신념과 더불어서 이제 강렬하게 대립됐던 그 갈릴레이의 사례까지도 우리가 그 큰 틀에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헌학이 나오는데요. 문헌학은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하긴 했어요. 뭐 그리스인들의 텍스트 해석, 뭐 성경, 그리고 그에 대한 회의주의자들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고 아마 이 문헌학에 대한 내용은 뒤에 중세에 이어서도 철학사의 큰 틀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당장 생각은 안 나는데요. 주해서를 썼던 주해서 작성만으로도 유명했던 그런 철학 사상가들이 있었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 교리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덧붙임으로써 철학 하나의 큰 틀을 이념 체계를 만들어냈던 사상가들이 중세에 많이 등장하게 되면서 문헌학이 하나의 중요한 학문으로 분과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그 주해가 혹은 주석가라고 얘기했던 그 직업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대 여성 과학자들이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좀 되게 짧게 언급된 것만큼 고대 여성들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같은 극소수의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철학 및 학문 활동에서 배제되었다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의 활동은 그 정원 안에서 토론하면서 뭐 창녀도 불렀다고 했었고 우리 힐시베르거 할 때 뭐 노예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뭐 노인 뭐 가리지 않고 다 같이 토론했다고 하죠. 그런 예외적인 어떤 부분을 제외한 그 메인 활동, 메이저 활동에서는 철학 학문 활동에서 배제되었다라고 보시고 그걸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좀 뭐 휘파티아가 당시 폭동이 일어났을 때 도서관 가는 길에 살해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네. 네, 요런 사례들을 또 재밌게 읽었고 다른 책에서도 혹시 뭐 찾아볼 수 있다면 아마 이런 책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고대 여성 과학자들 뭐 이런 아, 그, 컨셉으로 묶여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음. 책 통해서 좀 보충해서 읽어보시면서 생각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닐스 길리판의 장점이랄까? 이런 현대적인 감각이 분명히 있어요. 고대 여성 과학자들이란 챕터 자체를 뭐 짧지만 만들어 놨거든요. 당시의 여성은 어떠했는가. 아, 앞에도 이제 생태학 이런 것도 나오고 여성에 대한 끊임없는 주목 이런 거 참 좋게 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마칠 것 같은데요. 어, 2분 남았는데, 네, 저 이제 소감을 제가 한번 먼저 하고 네.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어땠냐면 지난주 아마 기억하실 텐데 지난주에 제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일 끝나자마자 와서 좀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비몽사몽간에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상태나 뭐 그 텍스트에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서로의 어떤 에너지나 기운 같은 거 이제 느껴가면서 하거든요, 솔직히. 그게 이제 살아있다, 생명력, 생명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방송하는 누구 하느냐에 또 달라지고 상대방이 좋은 기운이면 또 좋게 가겠죠. 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해롱해롱 했었는데 그래서 거의 이제 어 지니님이 말을 넘기면 바톤을 넘겨주시면 제가 대부분 텍스트를 읽었죠. 그때 당시에는 할 말이 생각이 잘 안 났기 때문에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텍스트를 읽는 식으로 대처를 했는데 그게 참 안타깝고 좀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 주는 아마 좀 다른 차이를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지난주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변했죠. 막, 막, 이제, 이게, 하나 아까 이제 정혜진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반대하며 반대하며 읽기의 방법을 오늘 한번 적용해 봤어요. 실시간으로. 실시간 적용해 봤는데 너무 좋네요. 무조건적인 긍정보다는 비판적으로, 어, 반박하면서 읽어가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입장을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지옥의 그 박정민 씨입니다. 박정민 씨 같은 태도로. 그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보신 분들은. 박정민 씨가 은근히 딴지 많이 걸거든요. 그런 약간 화나 있는, 약간 좀, 뭐랄까, 반박하는 그런 자세. 그러니까 공부할 땐 좋은 것 같고, 정신이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게 제가 그, 그, 문학평론가 신영철 선생님 되게 좋아해요. 그분이 유튜브 최근에 봤는데, 그냥 혼자 이제 봤죠. 일하다가. 어떤 말씀 하셨냐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문학이란, 어, 반, 반명제라 했던가? 이게 제 말이 아니라서 기억이 잘, 반명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거, 사랑, 사랑은 뭐다, 이게 명제잖아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문학은 반명제래요.
명제화될 수 없는 것이죠. 명제화될 수 없는 것들을 쓰는 게 문학이다. 근데 문학은 반명제적이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는 뭐냐면, 하고 싶은 말은, 자기만의 그 어떤 문장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이제, 신현철 평론가님이 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셨냐면, 문학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을 제가 끊임없이 이제 몇 년째 곱씹고 있어요. 근데 그 말 한 문장만으로도 정말 많은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문학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다. 어,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명제들, 오늘도 전제 많이 봤죠? 아까 제가 전제라는 얘기 계속 명제. 어, 근데 스토아파도 어떤 전제로 이루어졌는지. 근데 그 전제를 나만의 전제로, 이게, 그러니까 가져간다고 생각해요. 아까 정혜진 선생님의 전제, 명제들처럼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분들은 그런 자기만의 전제들, 말들을 끊임없이, 근데 그 문제가 이렇게 많진 않아요. 정리하고 있는 거죠. 문학은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죠. 저도 그 작업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뭐 딴 게 아니라 자기 철학 하는 거라 생각해요. 이런 명제들을 곱씹는 거. 근데 그 명제들이 수많은 반박에도 살아나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문학은 반명제다. 혹은 문학은, 뭐였지? 문학은, 정확하게 말하는 거다. 이게 웬만한 공격에도 꺾이지가 않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질문을 했겠어요. 요런 얘기를 좀 하면서 끝내볼까 합니다. 예. 지니님, 이제 정리해 주시죠. 네,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그 끝맺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우리 부교재 있었죠? 서양 고대 철학 2. 이거 이제 오늘 네네네. 끝나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중세를 하기 때문에 네. 큰 틀에서 고대, 중세, 현대 뭐 이렇게 나눴을 때 중세를 들어가기 직전, 즉 고대 철학을 끝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에 서울대학교 강상진 교수님이 이제 했던 말이 여기 나와 있는 게 좀 인상적이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서양 고대 철학의 종언과 유산이라는 이런 종언 혹은 새로운 모색이라는 하나의 짧은 글에서 맨 마지막 챕터 결론격에 해당되는 맥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혹자는 이 시점, 그 서양 고대 철학이 끝나는 이 시점을 단순한 대체의 역사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즉 무슨 대체냐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점에 있었던 고대 철학의 세계관은 헬레니즘 시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학파로 계승되다가 오늘 그 계승을 읽었었죠. 새롭게 등장한 그리스도교적 세계관에 의해서 결국 대체되어 사라지고 말았다는 방식으로 말이다. 보통은 혹자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서양 고대라는 시기적인 연속성은 그렇게 끝이 났고 새로운 문명이 각자의 방식으로 다시 소화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이 철학사를 읽어나가는 위치랑 비슷할 것 같아요. 서양 중세 그리스도교 문명이 자신의 방식으로 소화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재발견을 통해 또 르네상스를 통해서 재발견된 이 새로운 삶을 이어가기를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해서 이 글을 마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대체로서의 역사 뭐 이렇게 마무리를 쉽게 해버리기보다는 시기적인 연속성이 끝났고 그것이 새로운 문명 혹은 새로운 시간상 우리 이제 현대라는 2023년 2월이라는 이 시차에서 다시 소화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철학사가 우리가 앞서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원전 6세기부터 달려왔잖아요. 탈레스부터.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잘 내 나름대로 소화시키고 다시 한번 재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오늘 끝나고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맥락에서 요 글을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저희 다음 주에는 제 6장 중세에 들어갑니다. 중세고 부교재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중세 교재는 네네. 우리 한 권으로 읽는 중세 철학인데요. 네네. 한 권으로가 아니라 처음 읽는 처음 읽는, 네, 처음 읽는 이게 시리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세 철학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골라서 읽으시면 되겠고, 이 닐스 길리의 판이 워낙 짧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중세 철학자들에 대한 논지가 안 들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철학자만 골라서 읽어도 충분하니 그에 따라서 읽어가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후에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면 이 이제 서양 고대 철학 1, 2권을 정독해서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서양 고대 철학 1, 2권은 주교재로 저희가 언제 뭐 다뤄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책이 워낙 좋아서. 진짜 학자들이 되게 정보들을 많이 취합해서 정리한 것이라서 좋더라고요. 솔직히 저희가 봤던 닐스 길리의 판이나 아니면 힐스베르거, 램프라이트 같은 경우엔 워낙 많은 방대한 역사를 다루다 보니까 짧게 그냥 요약 정리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빠지는 내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서양 고대 철학 같은 책들을 읽는 게 그 어떤 빈칸들, 빠진 여백들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좋은 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진우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뵈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드디어 이제 중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